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이는 세계 최고 명문대에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좌석을 놓친 학생들은 대기명단까지 올려달라며 단 한 수업으로 인해 캠퍼스가 전쟁터로 변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중국 문화의 그늘에 가려있던 한국어가 이제는 세계 학계를 뒤흔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한자의 파생물에 불과하다는 중국 학자들의 주장과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독창적 문자라는 반박이 정면 충돌하는 현장. 그리고 그 중심에서 미국인 교수가 밝혀낸 충격적인 한자의 비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햇살이 복도를 따스하게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캠퍼스의 봄은 언제나 활기차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동아시아학과 건물 앞에 긴 줄이 생겼기 때문이죠. 학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마치 인기 콘서트 티켓 판매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 앞에는 한글 수업 수강 신청 마감이라고 크게 써진 공고문이 붙어 있었죠. 저는 하버드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한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존 해밀턴입니다. 교수님, 이번 학기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폭주해서 두 반으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학과 조교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을 때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어 수업 등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어 수업은 기껏해야 10명 남짓한 학생들만 신청했었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왜 그렇게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한국어는 한자의 파생물에 불과한데 말이죠. 자오 교수였습니다. 중국어 학과의 저명한 교수로 항상 중국 문화와 언어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의 얼굴에는 항상 그렇듯 약간의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오 교수님, 한국어는 한자의 파생물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언어입니다. 문자 체계도 다르고 문법 구조도 전혀 다르죠. 제 말에 자오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한국 문화와 언어는 결국 중국의 영향 아래 발전한 것 아닌가요? 한글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자 문화권에서 파생된 문자일 뿐이죠. 그의 말에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논쟁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와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정적인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자오 교수님, 한국어가 미국에서 배우는 상위 10개 외국어 중 하나가 된 것을 아시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자오 교수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때문이겠지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기대 이상의 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일부는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입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존 해밀턴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으며 저도 모르게 박사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버드 박사 과정에 진학했을 때 저는 일본어와 중국어도 공부했죠. 두 언어 모두 매력적이었지만 제 지도 교수님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존, 자네가 동아시아 언어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어도 한번 살펴보게. 언어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 처음에는 그저 교수님의 제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언어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는 언어학도였던 제게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기호의 나열이 아닙니다. 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1981년 여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서울의 경복궁을 거닐며 조선의 역사를 상상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품을 보았을 때는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통해 지식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했죠. 이것은 15세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강의를 이어가며 저는 한국어의 언어학적 계통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학생들은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보였죠. 한국어의 계통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가설이 있었지만 현대 언어학계에서는 한국어를 고리버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 말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리버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고리버란 다른 언어와의 계통적 연관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언어를 말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한국어를 어떤 언어 그룹에 확실히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학문적 흥미 외에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 전문가는 많았지만 한국어 전문가는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단지 빈자리를 채우는 선택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한자가 한국어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한국어 이해에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에 자오 교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항상 주장하던 한자 우월론이 떠올랐죠. 하지만 저는 공정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한자는 한국어 어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학술용어나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한자어가 많죠. 하지만 한국어의 문법 구조나 발음 체계는 중국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한글 창제는 한국인들의 독창적인 업적이었고 이로 인해 문자 문화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열심히 메모를 하며 경청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에서 한국어에 대한 깊은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문화와 역사에 접근하는 창문을 여는 일이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지금 이 학생들에게도 전해졌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어가 어떤 언어 계통에 속하는지 또는 한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와 같은 학문적 논쟁을 넘어 한글과 한국어 자체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느꼈으면 했죠. 며칠 후 매 학기 큰 행사인 동아시아 언어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동아시아 언어의 문화적 상호작용이었죠. 강당은 이미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앞줄에는 자오 교수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 순서는 자오 교수가 먼저, 그 다음 제가 이어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자오 교수는 한자 문화권의 영향력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죠. 한자는 수천 년간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일본,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죠. 이것은 단순한 문자의 전파가 아니라 문명의 전파였습니다. 자오 교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자의 역사적 변천과 각국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이라는 글자입니다. 한족, 한나라, 그리고 한국의 한이 모두 같은 한자죠. 이는 한국이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강당 안에 잠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한은 다른 한자이며 역사적 배경도 다르지만 발표를 방해할까 넘어갔죠. 자오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한국어가 독립된 언어라고 해도 결국 문자는 중국이 근본입니다. 한글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자 문화권 안에서 생겨난 것이니까요.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십시오. 대부분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표가 끝나고 자오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오 교수님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분명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 구조를 비교한 표였죠. 한국어는 현대 언어학에서 고리버로 분류됩니다. 이는 다른 언어와의 계통적 연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문법 구조를 보시면 한국어는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순서로 문장이 구성되고 조사를 사용합니다. 반면 중국어는 주어 마이너스 동사 마이너스 목적어 순서로 성조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두 언어가 전혀 다른 계통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글의 창제는 단순히 한자 문화권 안에서의 파생물이 아닙니다. 한글은 철학적 원리와 과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개발하여 문맹률을 낮추고 지식 접근성을 높이려 했죠. 이는 당시 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은나라 유물과 갑골 문자 사진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자의 기원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중국 은나라가 동이족 문화일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은나라 유적에서 발견된 해골 형태, 무덤 구조, 궁궐의 방향 등이 한족보다는 동이족 문화와 더 유사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오 교수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자가 반드시 한족의 전유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죠. 어느 한 문화가 다른 문화의 상위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이 아닌가요? 과거에는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몽골어, 터키어 등과 문법적 유사성이 있다는 근거로요. 하지만 현대 언어학에서는 이 가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한국어를 고리버로 보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입니다. 다른 학생이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언어가 같은 계통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언어 접촉 현상일 수도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통 조상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자오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의 표정은 덜 적대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지만 저는 여전히 한자 문화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군요. 은나라 기원설은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 문화의 복잡성과 다양성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했다는 시각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는 관점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하자 자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관점도 이해하지만 한자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는 건 확실하죠. 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한자는 분명 동아시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국어와 한글의 독창성과 가치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오 교수와의 논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의 세미나는 적어도 하나의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제가 교수로서 가장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가 되기 전부터 실행해오던 일이 있었죠. 1999년 학계에서의 연구와 논문 발표만으로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미네소타 북부의 울창한 숲속 호숫가에 숲속 한국어 마을이라는 작은 한국어 몰입 교육센터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두막 몇 채와 교실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소규모 마을이라 불러도 될 만큼 커졌죠. 며칠 후 여름 캠프 개강일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에서 모여든 청소년들로 마을이 활기를 띠죠. 교포 2세, 입양아,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학생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10대들이 모여들죠.
마을 입구에 서서 도착하는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설레는 표정의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3주 동안 이곳에서 완전한 한국어 환경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한국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캠프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숲속 한국어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의 설립자인 존 해밀턴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은 한국어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곧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언어는 단순한 단어와 문법의 조합이 아닙니다. 언어는 그 안에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죠.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매년 이 순간이 제게는 특별하죠. 그들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에서 제가 처음 한국어를 접했을 때의 감정이 떠오르니까요. 마을은 실제 한국 마을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모든 간판과 안내문은 한글로 되어 있고 마을 곳곳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언어 학습 공간이 아닙니다. 잠시 한국으로 여행 온 것처럼 생각하세요. 김치도 직접 담그고 한복도 입어보고 사물놀이도 배울 거예요. 첫날은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학생들은 영어를 쓰지 못해 답답해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틀만 지나면 대부분이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짧은 대화가 가능해지고 3주가 끝날 때면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오후에 기초 한자 수업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는 한글 중심이지만 옛 문헌이나 전문 용어를 이해하려면 한자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제 교육 철학은 균형에 있습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강조하면서도 한자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죠. 자오 교수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죠. 한자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한자 200자 정도를 가르칩니다. 산, 물, 나무, 불, 흙 같은 기본 한자부터 시작해 한국어 단어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한자를 배우면서 한국어 어휘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자 이야기입니다. 매산자를 보세요. 산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죠. 이런 한자들이 모여 한국어의 풍부한 어휘를 만들어냅니다. 캠프의 마지막 날, 학생들은 항상 작은 발표회를 엽니다. 한국어로 짧은 연극을 하거나 배운 노래를 부르거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이날만큼은 학부모들도 초대해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3주 전에는 안녕하세요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은 제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숲속 한국어 마을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의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성취감은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올해도 숲속 한국어 마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작은 시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의미 있는 교육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며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한국어가 단순히 학문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언어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학부생들을 위한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주제는 한자와 한국어의 관계였죠. 자오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와 한자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강의실에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였지만 모두 한국어나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었죠. 현대 한국어는 언어학적으로 고리버로 분류됩니다. 즉, 다른 언어와의 계통적 연관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독립적인 언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한자의 영향력은 어떻게 된 걸까요? 슬라이드를 넘겨 1970년대 한국 신문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사용했습니다. 신문, 책, 공문서 등 거의 모든 글에 한자가 함께 쓰였죠. 이것은 한국어 어휘 중 상당수가 한자어이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자를 얼마나 사용하나요? 현대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한자 사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공식 문서나 신문 등은 대부분 한글 전용이죠. 그러나 법률, 의학, 과학 분야에서는 전문 용어로 한자어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이름이나 지명에도 한자가 사용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교과서 이미지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상황입니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한글 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오히려 한자 교육을 일부 유지해왔죠. 김일성은 문화어를 정립하면서 한자어의 중요성을 인정했고 초중등 교육에서 기초 한자 2000자 정도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읽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북한이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 했습니다. 반면 남한에서는 한글 전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점차 한자 사용이 줄어들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초중고 교육에서 1800자 정도를 가르쳤지만 지금은 기초 한자 교육이 크게 축소되었죠. 이 부분에서 한 학생이 손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가 고리버라고 해도 한자를 알아야 한국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한국어가 독립된 언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법 구조나 발음 체계는 중국어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나 한국어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추상적 개념이나 전문 용어는 대부분 한자에서 유래했죠. 현대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60%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높지만 신문이나 학술 논문에서는 한자어 비율이 70%를 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밀턴 교수님은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줄에 앉은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독립된 언어라고 해도 한자를 일정 부분 알아두면 어휘와 역사의 이해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어원을 알면 의미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도 추측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한자가 한국어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역사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은나라 유물과 갑골문자 사진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자의 기원에 관한 최근 연구입니다. 은나라 유적을 보면 한족보다는 동이족 문화와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이족이 누구인가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동이족은 고대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일대에 살았던 민족 집단을 가리킵니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한족과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인의 조상 중 하나가 동이족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자가 동이족에서 기원했다는 건가요?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까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한자가 반드시 한족의 전유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문화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발전해왔고 한자도 그런 상호작용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자오 교수는 이런 사실, 즉 은나라가 동이족 문화일 수도 있다는 근거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한자와 중국 문화는 곧 한족에 의한, 한족을 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죠. 창 밖으로 석양이 비치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어는 결국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한국어가 어떤 계통에 속하든 한자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든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담고 있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는 독립적이면서도 풍요로운 언어임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국제언어교육 심포지엄에 초대받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급부상하는 세계 언어였고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어 교육의 글로벌 트렌드였죠. 안녕하십니까? 존 해밀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지난 수십 년간 북미 지역에서 일어난 한국어 교육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미 지역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죠. 1980년대 초반 북미 전체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고작 37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무려 5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미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 중 한국어가 탑10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다음으로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되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응시자 수의 글로벌 통계였죠.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는 1997년 첫 시행 당시 2692명에서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3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시험 시행 국가도 처음 4개국에서 현재 82개국으로 확대되었죠. 이런 급격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한류 열풍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인기가 한국어 학습 동기로 작용했죠. 그러나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이제는 취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성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한국계 미국인이나 입양아들이 정체성 탐구 차원에서 한국어를 배웠죠.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확산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고, 한국어는 이제 글로벌 언어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 자오 교수에게서 나왔죠.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시적인 대중문화 영향이 아닐까요? 중국어와 같은 세계어와는 달리 지속 가능성이 의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기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류의 영향이 초기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드린 통계는 20년 이상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현상으로 볼 수 있죠. 중국어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언어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사용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캠퍼스는 가을의 정취로 물들었고, 제 연구실 창문 밖으로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나무들이 보였죠.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오 교수였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와 차를 마시며 그가 말했죠. 학술대회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고리버 분류와 한자의 영향력에 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봤죠.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 관점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한국어의 언어학적 독립성에 관해서는요. 이건 자오 교수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태도 변화에 내심 놀랐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저도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한자 문화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우리의 차이점은 그 영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오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숲속 한국어 마을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설명했습니다. 몰입 교육 방식, 학생들의 변화, 그리고 그곳에서 한자 교육도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우리는 한글의 독창성을 가르치면서도 한자의 중요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기초 한자 200자 정도를 배우며 이것이 한국어 어휘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이해하게 되죠. 다음 날 아침 자오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년 여름 캠프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작은 변화지만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어는 누구의 하위 언어도 아닙니다. 독립된 언어로서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을 지녔죠. 한국어는 그 자체로 고유하며 그 다양성과 역사가 한글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많은 논쟁을 넘어 이제 한국어는 세계가 주목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자를 넘어 철학과 과학이 담긴 한글, 그 독창성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글이 품은 세종의 꿈처럼 한국어는 이제 세계와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